한양 육조거리 한복판,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새벽녘이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한 사내가 있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종류품 벼슬까지 오른 잘 나가던 선비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기막힌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으로 치닫게 되는데, 도대체 이 사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지금부터 그 긴 사연의 처음부터 낱낱이 풀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때는 선조 임금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던 그 시절, 경상도 안동 땅 어느 작은 마을에 윤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덕수라는 이름의 이 사내는 24세 나이에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가난한 유생이었는데, 얼굴만큼은 제법 잘생겨서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 은근히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키는 7척이 넘게 훤칠했고 눈매는 시원하게 뻗었으며 콧날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입술은 붉은 단청 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윤덕수의 집안 형편이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풍토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바느질품을 받아다 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글 공부를 시켰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란 오로지 하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늘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삼정승 자리에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하나로 고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윤덕수는 어머니의 그 지극한 정성을 알고 있었기에 밤낮 없이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사서 삼경을 달달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고, 시부를 짓는 솜씨 또한 제법 뛰어나 서당 훈장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논어를 읽을 때면 공자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았고, 맹자를 읽을 때면 왕도 정치의 이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이란 게 어디 글 잘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한양까지 가는 긴 여정의 노자돈도 필요하고, 시험 보는 동안 머물 주막비도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빽빽한 경쟁 속에서 눈에 띄려면 좋은 옷가지에 기품 있는 차림새도 갖춰야 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설 때 남루한 차림이면 시험관들의 눈에 들지 못했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답안을 써도 낙방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윤덕순의 집엔 그럴 만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바느질을 해봤자 한 달에 겨우 쌀 한 섬 살 돈밖에 벌지 못했고, 그나마도 모자란 살림에 보태기 바빴으니 말입니다. 쌀독은 늘 바닥을 드러냈고, 장독대의 장독들은 텅텅 비어 있었으며 겨울이 오면 입을 옷가지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윤덕수가 24이 되던 해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들에는 냉이와 달래가 돋아나며 개울물은 졸졸 흐르기 시작하던 그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박진사 댁에서 윤덕수네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벼슬은 없었으나 대대로 내려온 농토가 제법 있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그에게는 옥년이라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옥년은 19살 처녀로 얼굴이야 그리 출중하다고 할 순 없었으나 마음씨가 곱고 살림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아가씨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얼굴은 둥그스름했으며 눈은 초승달처럼 가늘었고 입은 앵두처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씨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집에 쌀을 몰래 갖다 놓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지어다 주었으며,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박진사가 사람을 보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딸의 혼처를 윤덕수로 정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덕수의 어머니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에 박진사 댁 같은 부잣집에서 혼처를 청해오다니 도무지 앞뒤가 맙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보낸 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혹시 장난이 아니냐고, 누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가 보낸 사람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사가 평소 윤덕수의 학문과 인품을 높이 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훗날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는 것, 무엇보다 딸 옥년이도 윤덕수를 흠모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고, 윤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윤덕수도 박옥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옥년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살며시 웃곤 했던 것입니다. 그 미소가 참으로 따뜻하고 순수해서 윤덕수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옥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런 여인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박진사는 사위가 될 윤덕수를 위해 넉넉하게 예물을 보냈고 혼례식 또한 마을에서 손꼽힐 만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나왔고 떡과 술이 넉넉하게 돌아갔으며 풍악 소리가 온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윤덕수는 생전 처음으로 비단 도포를 입고 사모관대를 갖춰 쓰고서 신부를 맞이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의젓하고 당당해서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붉은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창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년이 천천히 족두리를 벗자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윤덕수는 그제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는데 비록 절세미인은 아니었으나 맑고 정직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옥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집안 살림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서방님께서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정진하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는 제맡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그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결연했습니다. 윤덕수는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든든한 아내까지 생겼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년 고맙소. 나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당신과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것이오. 하고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약속은 진실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윤덕수가 과거에 급제하면 한양에서 벼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넓은 기와집에서 살게 될 것이며 어머니도 편히 모시고 자식들도 낳아 키우며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런 꿈 말입니다. 아들은 셋을 낳아 모두 과거에 급제시키고 딸은 둘을 낳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그렇게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년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된 듯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덕수는 진심으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후 옥년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윤덕수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사위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작은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고 쌀과 장작, 기름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보내주었습니다. 초가집은 비록 작았지만 아담하고 포근했으며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어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옥년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오를 때면 마을 전체가 아침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놓았고 남편이 글 공부를 시작하면 물 한 잔, 차 한 잔도 조용히 갖다 놓으며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죽이고 숨소리도 죽이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며 집안 살림을 돌보았고 저녁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저녁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은 윤기가 흐르도록 정성껏 지었고 국은 간을 맞춰 정갈하게 끓였으며 반찬은 계절마다 다르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봄에는 나물을 무쳐 올렸고 여름에는 오이를 절여 올렸으며 가을에는 버섯을 볶아 올렸고 겨울에는 김치를 담가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랐던 며느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아들은 참으로 복받았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면 우리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다고, 저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녀는 한 가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생활비만으로는 남편의 과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험장에 입장할 때 바쳐야 하는 예물이며 시험관들에게 보일 답안지를 깨끗하게 쓴 좋은 종이와 붓, 먹 등도 모두 돈이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값이 쌀 한 대 값이었고 좋은 붓 하나가 닭 한 마리 값이었으며 상등 먹 한 덩어리가 삼배 한 필 값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련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옥녀는 고민 끝에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진사는 딸의 사정을 듣고 선뜻 돈을 내주려 했으나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는 없다고 대신 자신이 직접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사는 딸의 그 굳은 의지를 보고 무척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대견스러워했습니다. 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 그러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거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옥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부잣집에서 바느질품을 받아다 했고 밤에는 삼을 삼아 배를 짰습니다. 바느질품은 치마저고리, 버선, 이불보, 보자기 등 다양했는데 한 점 한 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가 고르고 섬세했으며 색깔 배합도 조화로웠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두 잠든 후에야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시작했고 새벽닭이 올 무렵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얀 손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수없이 생겨났고 눈은 밤새 바느질하느라 늘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앉아있느라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러갔습니다. 윤덕수는 아내의 그런 희생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저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아내의 고생에 보답하려 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을 늘렸고 글을 쓰는 연습을 더 많이 했으며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달달 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옥년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년 봄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제 준비도 충분히 되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니 한양으로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윤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과거에 응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학문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고 시부를 짓는 솜씨도 일취월장했으며 시험 문제를 예상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해 겨울, 옥녀는 남편의 한양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길을 떠날 때 입을 옷부터 마련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품위 있는 차림새가 중요했기에 옥녀는 친정에서 가져온 비단 한 필을 꺼내 도포를 지었습니다. 그 비단은 원래 옥년 자신이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으나 지금은 남편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푸른색 비단이었는데 햇빛에 비추면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도포를 짓는 데만 보름이 걸렸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하면서 옥녀는 남편이 반드시 급제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바늘을 들 때마다 급제하소서, 실을 꿰 때마다 장원하소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포가 완성되고 나자 이번엔 갓과 신발, 버선, 속옷까지 모두 새로 마련했습니다. 갓은 마을에서 제일 솜씨 좋은 갓 만드는 장인에게 부탁했고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튼튼하면서도 멋스러운 것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도 준비했습니다. 쌀로 만든 주먹밥에 장아찌, 포를 넉넉히 싸서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주먹밥은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조금 많이 쳤고 장아찌는 무, 오이, 깻잎 등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포는 쇠고기포와 북어포를 함께 넣었습니다. 또한 길에서 목이 마를 때를 대비해 작은 물통도 준비했고 추울 때를 대비해 두꺼운 누비옷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노자돈이었습니다. 옥년이 그동안 모은 돈은 은자로 20냥 정도였는데 한양까지 가서 시험 보고 돌아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데 열흘, 시험 기간이 보름, 다시 돌아오는데 열흘, 총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주막비, 식비, 시험장 입장료, 예물비 등을 모두 합치면 은자 30냥은 있어야 했습니다.
옥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마련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에 머리카락을 사는 상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가발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윤기 있고 길수록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옥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혼례 때 어머니께서 정성껏 빗어주시며 평생 잘 간직하라고 당부하셨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의 머리카락은 보배와도 같다고 함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옥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가위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급제를 위해서라면 머리카락쯤이야 아깝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가위날이 차가웠지만 결심은 뜨거웠습니다. 옥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위를 머리카락에 갖다 댔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조용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찰칵 찰칵 소리가 날 때마다 옥년의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옥년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자르고 나니 허리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짧아져 있었습니다. 옥년은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모아 천으로 감쌌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 읍내에 머리카락을 사는 상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읍내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옥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인은 옥년이 내민 머리카락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보더니 품질이 참으로 좋다고 감탄했습니다. 품질이 좋다며 은자 5냥을 내주었습니다. 옥녀는 그 돈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노자돈이 25냥이 되었으니 한양을 왕복하고도 넉넉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옥녀는 짧아진 머리를 천으로 감싸 감춘 채 남편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한양 가서 쓰시라고 모자라는 것 없이 넉넉하게 쓰시라고 했습니다. 윤덕수는 아내가 내민 돈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고 묻자 옥녀는 그저 친정아버지께서 보태주셨다고 둘러댔습니다. 윤덕수는 장인어른께 고마워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덕수는 설렘과 긴장으로 밤을 설쳤고 옥녀는 남편의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린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대문 밖까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윤덕수는 새로 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보따리를 메고 섰습니다. 푸른 도포가 하얀 눈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옥년이 남편의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시길 빌겠다고. 그동안 저는 어머님 모시고 집 잘 지키고 있을 테니 염려 마시라고 했습니다. 윤덕수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린 뒤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녀는 남편의 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남편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우리 덕수는 반드시 급제할 것이라고. 그동안 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의 가슴속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저으며 그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남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맙니다. 윤덕수가 떠난 후 옥년의 하루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집안 살림을 꾸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밭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봄이 되자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여름엔 김을 메고 물을 대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졌으며 등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가을엔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겨울엔 김장을 담그고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독에 담그는 일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도 옥녀는 밤이면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아야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다시 과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말렸지만 옥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마다 남편의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윤덕수가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도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병이라도 난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시험 준비에 바빠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 거라고, 곧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년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행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행상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양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옥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행상이 하는 말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행상이 말하길 지난 봄 과거 시험에서 경상도 안동 출신의 윤덕수라는 선비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같고 고향도 같으니 틀림없었습니다. 옥년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급제했다니, 그것도 장원급제를 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옥년은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제 벼슬을 하게 될 것이고 가문을 빛낼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설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옥년은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제했으니 당연히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윤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급제했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왜 아무런 소식도 없는 것일까요? 혹시 행상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모두 윤덕수가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으니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한양에서 장사를 하고 온 상인이 전한 소식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옥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상인의 말에 따르면 윤덕수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데 옆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거느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양의 기생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가 싶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고 삼청동 어느 기와집에서 윤덕수가 젊은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여인은 한양의 기생 출신으로 얼굴이 꽃처럼 고와서 윤덕수가 한눈에 반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윤덕수가 그 여인을 첩으로 들였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옥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산다니, 그것도 기생을 첩으로 들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옥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헛소문일 것이라고, 누군가 남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소문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양을 다녀온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윤덕수가 첩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윤덕수가 고향에 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윤덕수가 아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전했습니다. 옥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께 한양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여자 몸으로 그 먼 길을 어찌 가겠느냐고, 게다가 그건 다 헛소문일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직접 가서 남편을 만나보고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옥녀는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챙기고 간단한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옥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사이에 얼굴엔 주름이 늘었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짧아진 머리는 아직 허리까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였건만 거울 속의 자신은 30이 넘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옥녀는 시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열흘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옥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루에 40리, 50리씩 걸었습니다. 중간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소문이 사실이면 어쩌나,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럴 리 없다고,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고 직접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날 마침내 옥녀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양의 거리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기와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북적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 짐을 나르는 상인들, 음식을 파는 장사치들, 구경하는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양의 규모에 옥녀는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옥녀는 사람들에게 윤덕수를 아느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원급제한 젊은 선비라고 요즘 벼슬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어떤 이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삼청동 쪽에 있는 기와집이라고,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옥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청동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1시즌쯤 지났을까 드디어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윤덕수 나리댁이 맞느냐고 말입니다. 하인은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옥년은 자신이 윤덕수의 아내라고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잠시 기다리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년은 대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집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멈췄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드디어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윤덕수가 아니라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스물 안팎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분을 하얗게 바르고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귀에는 귀고리를 달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양반가 부인 같았습니다. 옥녀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거만하게 옥년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윤나리의 아내라고 했다면서요 하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나리께서 고향에 계신 분이라면 이미 3년상을 지냈다고, 지금 윤나리의 부인은 바로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상을 지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상을 지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옥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신은 지금 여기 살아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당장 남편을 내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옥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년을 사기꾼 취급하며 당장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옥년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매몰차게 거절하며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이냐고? 누가 찾아왔느냐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옥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년 넘게 듣지 못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남편 윤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방님, 접니다. 옥년입니다. 하고 모기시도로 불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윤덕수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이 올라 윤기가 흘렀으며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었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을 보는 순간 그 미소는 굳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덕수는 옥년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하기로 결심한 듯했습니다. 옥년은 남편을 보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덕수는 손을 내밀어 옥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왜 당신을 알아야 하오? 하고 낯선 사람 대하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냉랭했고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옥년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방님, 접니다. 당신의 아내 옥년입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 보러 떠날 때 배웅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도포를 짓고 노자돈을 마련해드렸던 사람입니다. 하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덕수는 냉랭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내 아내는 1년 전에 병으로 죽었소. 당신은 분명 사기꾼일 것이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년은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자신을 모른다고 죽었다고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윤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십시오. 접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던 날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당신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꼭 안아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윤덕수는 냉랭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장 여길 떠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당장 관가에 끌고 가서 벌을 주어야 해요. 하고 윤덕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덕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 옥년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 둘이 달려와 옥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옥년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보세요.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윤덕수는 그저 등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옥년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년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대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옥년은 대문 앞에 쓰러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다른 여자를 얻고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옥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옥년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빴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옥년은 한양의 차가운 거리 한복판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옥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옥년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나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도 옥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덕수가 이미 아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옥년을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옥년을 보고 수상하다며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옥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어느 날 옥년은 우연히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 노파는 한양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윤덕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옥년의 사연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불쌍하게도 네가 바로 그 희생양이구나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노파의 눈에는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윤덕수는 과거에 급제한 후 한양의 한 기생과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 기생의 이름은 춘향이었는데 얼굴이 꽃처럼 고와 한양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윤덕수는 춘향에게 푹 빠져 날마다 기생집을 드나들었고 급기야 그녀를 첩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덕수가 벌어들이는 노봉은 대부분 춘향에게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덕수에겐 이미 고향에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춘향은 윤덕수에게 따졌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을 정식 부인으로 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덕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춘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아내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3년상까지 치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도 다 있다고. 아내의 희생으로 급제해놓고 이제 와서 배신하다니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옥녀는 노파의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이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녀는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저 파렴치한을 응징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입니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양에는 암행어사가 있으니 그분께 직접 호소하면 어떻겠느냐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민간의 부정을 감찰하는 사람이기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옥녀는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직접 대궐에 가서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신문고를 치면 억울한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옥녀는 신문고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신문고를 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고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옥녀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혼인증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시어머니가 고향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증거를 가지고 와야겠다고 말입니다. 옥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양에 올라와 정식으로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옥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노자를 마련하고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고향까지 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쳐 있었고 마음도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옥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그렇게 초췌해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한양에서 기생을 첩으로 들였다는 것,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내쫓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곡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 내 아들이 그런 파렴치한이 되었단 말이냐고, 평생 바르게 가르쳤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오열했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 배은망덕한 사람을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증서와 윤덕수가 과거 보러 떠나기 전에 옥년에게 쓴 편지 등 모든 증거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들에게 부탁하여 증인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옥년이 윤덕수의 정실 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옥년을 동정했고 윤덕수를 비난했으며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옥녀는 다시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몇몇 어른들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윤덕수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개하여 옥년을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일행은 닷새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문고를 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녀는 혼인증서와 증인 서명이 담긴 서류, 그리고 자신의 하소연을 담은 상소문을 들고 대궐 앞으로 향했습니다. 신문고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옥녀는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옥녀는 차례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신문고를 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신문고를 쳤습니다. 쿵쿵 3번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대궐 안까지 들렸고 곧 관리들이 나와 옥년을 불러들였습니다. 옥녀는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윤덕수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기생을 첩으로 들이고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혼인증서와 증인 서명, 편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관리들은 서류를 검토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들은 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윤덕수에게 대궐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윤덕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비행이 들통난 것입니다. 윤덕수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도 여럿 있었습니다. 윤덕수가 대궐에 출두한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원급제하여 촉망받던 젊은 선비가 아내를 배신한 파렴치한으로 밝혀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윤덕수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에게 벼슬을 주다니 조정의 수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는 윤덕수에게 물었습니다. 박옥년이 당신의 아내가 맞느냐고 사실대로 대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덕수는 처음엔 발뺌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죽었다고, 저 여인은 사기꾼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 증서에는 분명히 윤덕수와 박옥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윤덕수가 과거 보러 떠나기 전에 옥년에게 쓴 편지까지 나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덕수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는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아내의 희생으로 급제해놓고 배신하다니 이런 파렴치한은 처음 본다고. 선비로서 가져야 할 의리와 도리는 어디로 갔느냐고 호통쳤습니다. 윤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땀만 뻘뻘 흘릴 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윤덕수는 모든 벼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죄로 태형 100대를 받고 고향으로 추방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첩으로 들인 기생 춘향과는 강제로 헤어져야 했고 정실 부인인 박옥년과 다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그 명령을 거부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날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처음 육족거리에서 윤덕수가 형틀에 묶여있던 그날이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든 가운데 옥년이 형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윤덕수는 아내를 보고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예뻤던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윤기 있던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생기 넘치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윤덕수는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배신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옥년이 윤덕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고 밤낮 없이 일했으며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윤덕수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옥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택했으며 심지어 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윤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다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옥년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명백했고 아내가 겪은 고통도 컸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원하느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관리는 한숨을 쉬며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윤덕수에게 박옥년에게 위자료로 은자 100냥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옥년이 그동안 윤덕수를 위해 쓴 모든 비용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윤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형리가 다가와 태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덕수의 등에 태장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태장이 내려질 때마다 윤덕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옥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지만 옥년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벌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고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대의 태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윤덕수는 피투성이가 되어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숨은 가빠지고 의식은 흐릿해졌습니다. 관리가 명령했습니다. 이자를 고향으로 추방하라. 다시는 한양 땅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이 윤덕수를 형틀에서 풀어 수레에 실었습니다. 옥년은 마지막으로 윤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오늘을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하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윤덕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옥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말입니다. 수레가 출발했고 윤덕수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도 그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충격을 받아 병상에 누웠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윤덕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벼슬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으며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 후 윤덕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옥년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괴롭혔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윤덕수는 3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옥년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편 옥년은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정성껏 모셨고 3년상까지 치러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다니 참으로 의로운 여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았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의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년을 존경했고 젊은 여인들은 옥년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옥년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선비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의로운 아내는 당당하게 복수를 이루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옥년의 용기를 본받아 불의에 맞서 싸울 줄 아는 강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박옥년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정의와 의리, 용기와 당당함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선비 윤덕수의 비참한 최후와 의로운 아내 박옥년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리와 신의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윤덕수는 이 모든 것을 저버렸기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박옥년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기에 당당하게 복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옥년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